오늘 강연의 주제는 중도는 수천 년 전 신비의 도시였다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도 유적지는 춘천 지역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춘천 네버랜드라고 하는 위락시설이 2011년도 9월 2일에 유치된 이후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의에 대해서 유적지가 훼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유적지의 가치를 알리고 어떻게 하면 유적지를 보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유적지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 첫째는 중공의 역사 침략을 방어하는 무기다. 둘째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 역사 문화를 지키기 위함이고, 셋째는 세계사를 다시 써야 하는 대발견으로 중도는 대한민국이 21세기 관광대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적지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2일 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다음에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 워싱턴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한반도 북한이 아닌 한반도 역사에 대해 말했고, 수천 년 역사와 수많은 전쟁에 대해서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역사인들은 굉장히 분노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는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중국의 역사 침략에 살펴보면은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세기 말까지도 한족들은 대한민국의 선조들인 동이족을 오랑캐라 천시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까지도 자신들을 황제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80년대 말부터는 황제와 함께 염지 신동을 추가해서 여망지손이라고 했고,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는 말을 바꿔서 동이족의 위대한 조상인 치우천왕을 자신의 조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통일적 단일주의 국가론에 입각한 영구의 일환으로 중화문명 탐험공정을 실시해서 황하문명보다 1200년도 훨씬 더 이전에, 기원전 6000여 년 이전에, 기원전 8000년까지도 보죠. 유화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을 만들고 자신들의 뿌리는 유화문명에서 시작됐다. 과거 동이족의 선조들이 살았던 땅으로, 오랑캐 땅으로 불렸던 곳을 자신들의 뿌리로 바꿔버렸어요. 유화문명의 시대별 유적표를 보면은 소사문화, 홍룡화문화, 사회문화, 홍산문화, 소화연문화, 하가정 하층문화 이런 식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아주 많은 유물유적들이 현재의 요소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군조선보다도 빠른 기원전 3500년, 3000년 이전에 고대국가인 일명 신비의 왕국이 존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비의 왕국은 동이족의 역사에서는 배달국의 연대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오랜 노력의 결과로 한족은 현재 우리 동이족의 선조들, 특히 치우천왕을 자신들의 선조로 만들었습니다. 황제 헌원이나 염제 신동도 전부 동이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동이족의 선조들이죠. 그래서 중국은 완전히 자신들의 뿌리를 동이족으로 지금 바꿨어요. 환부역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자신들의 뿌리 자체를 바꿔버릴 만큼 중대한 뭔가 동기가 없다면 자신들의 조상을 완전히 바꿀 리는 없겠죠. 아주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중국은. 대체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요한문명이라고 하는 이 문명이 있는 이곳에 엄청난 석기시대 유적들이 발굴이 됐어요. 자신들이 인류 4대 문명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황하문명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 시대에 이미 더 앞서 있는 고도의 문명이 있었다고 수많은 유물유적들이 증거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유물유적이 나오니까 거부를 못하고 자신들의 역사가 너무나 초라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는지 그들은 과거 우리 동이족의 선조들의 역사라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자기들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공정을 한 겁니다. 그게 탐험공명과 동북공명으로 알려져 있는 역사공명이죠.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래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되겠다는 것이고요. 통일한국의 미래 영토를 자신이 선점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중국이 유포하고 있는 역사지도, 한나라 역사지도입니다. 정확하게 38선 이남, 대한민국을 제외한 북한까지 한나라의 영토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진나라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합니다. 북한에 막으면 중국이 차지하겠다는 야욕을 이렇게 드러낸 지도, 중국의 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이런 지도들이 굉장히 많이, 한때는 우리 국민들이 막 붕괴를 할 정도로 사실 붕괴했는데, 요즘은 기억도 못하는지 사람들이 이거에 신경성도 아직 정말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2013년 1월 1일 날 새해 거의 만우절 뉴스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북한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북한 주민들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서 북중 국경을 넘어서 북한의 군대를 파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뉴스를 보고 저는 정말 만우절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황당한. 근데 그게 사실이더군요. 이미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플랜이었어요. 중국은 북한 내부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비해 독자적인 국변사 때 대응 방안도 이미 마련해둔 상황이었다 하고 미 상원 외교인은 밝혔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이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이라는 상원 외교인 야당 전문 보고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중공이 여왕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조상을 아예 동의적으로 바꿔버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동북아 한반도 포함한 우리 동이족의 강역을 모두 자신들의 온전한 역사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있을 영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신들의 영토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미뤄서 진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여왕문명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발굴이 되어 있느냐 살펴보면, 여왕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교과서를 통해서 너무나 오랜 동안 10수년 동안 사실 봐왔던 지도입니다. 바로 우리 단군조선, 고조선의 강역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4,300년, 5,000년도 안 돼 그 수천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영토로 알고 있었는데, 여왕문명은 기원전 8,000년, 지금으로 10,000년까지 올라가는 유적지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동일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죠? 우리 강간사학자들은 4,300여 년, 그것도 10수년 전까지도 아예 신화라고 역사를 인정 안 했던, 정말 우리 상고사를 완전히 정말 신화로 치부해서 역사 없는 나라로 만들었었는데, 중국은 그걸 자기들 거로 만들면서 연대를 수천 년도 아니고 거의 반만 년 가까이 올려서 기원전 8,000년, 10,000년까지로 자신의 역사를 상향조정했습니다. 똑같은 강역입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가? 우리나라에 있는 학자들이 전부 다 식민사학의 후예들이 아니라면 참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없는데, 참담하게도 우리나라 강간사학자들은 우리의 역사를 밝히는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그냥 자기들 밥벌이만 신경 쓰고 살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여왕문명의 지폐물은 크게 몇 가지는 나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적성무덤, 돌들을 모아서 우리가 흙으로 무덤을 만들듯이, 흙무덤 구름을 만들듯이 돌 쌓아서 무덤을 만드는 양식의 무덤들이 대표적으로 많고요. 중국에서 우화령 유적에 적성무덤이 4기가 나왔습니다. 4기가 나오자 중국은 거대한 돌을 씌워가지고 수천여 개의 돌을 들여서 거대한 돌을 씌워서 유적지를 보존했고, 자국의 인민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관광객을 이쪽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냥 돌무지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흔하게 뭐 경주라든지 뭐 춘천이나 이 인근만 가도 사실은 곳곳에 있는 무덤들입니다. 근데 제주도에 가도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몇 기를 발굴했는데 이렇게 거대한 돌을 씌우고 엄청난 유적지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자국민들에게 우리 중화민족은 이렇게 위대한 인류 최초의 최고의 민족이다. 국가가 나서서 교육을 하죠.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가 볼 때 평범한데 그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왕문명의 지표유물 중에 하나가 비파형동궁입니다. 비파형동궁은 우리가 보통 단군조선의 유물로 알려져 있는 유물인데, 우리는 기원전 2,000년, 2,300여 년, 근데 이들은 기원전 6,000년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4,000여 년이나 더, 3,4,000년 위에까지 이 유물을 갖다가 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지금까지도 단군조선의 유물로 가르치고 있죠.
비파용동검과 세용동검의 분포를 보면은 비파용동검은 요서 지역에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고요. 우리나라의 춘천 중도와 서남 해안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영웅의 집회물인 비살무늬 토기는 석기시대 보통 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한 8,000년까지 올라갑니다. 더 이상도 잡는데 우리나라의 동북아에 퍼져 있는 비살무늬가 더 연대가 낮다고 아직까지도 들려져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시원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학자가 굉장히 많지만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비살무늬 토기도 요한문명과 동북아 한반도가 동일하게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될 중도가 나옵니다. 중도는 요한문명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요한문명은 383 이남은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중도에서 동일한 유물유적들이 대량으로 발굴돼서 요한문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중도하고 요한문명은 적성무덤의 양식도 동일합니다. 중국은 기원전 6,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에 무덤 양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원 후 600년. 중국은 기원전 6,000년, 우리는 기원 후 600년. 뭐 미쳤다고 표현도 사실은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것을 눈을 뜨고 우리 국민들이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건 어떻게 해서 기원 후 600년이냐? 금제 귀고리가 한쪽 나왔다. 거기에서. 그 귀고리 양식이 고구려 계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가 남하에서 만들어진 무덤일 것이다. 그래서 기원 후 600년이라고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 연대를 맞춰줬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뼈도 거의 다 없이, 부작품도 없이 귀고리 한쪽 나온 거 가지고 이 무덤은 기원 후 600년이다 한 겁니다. 정말 이상하지만 보면은 완전히 동일하게 이 무덤에 있는 돌들의 숫자까지도 거의 동일하게 체크가 됩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요한문명에 있는 무덤에는 엄청나게 많은 옥기와 인골들이 제대로 출토되는데 중도에서는 부장품도 없고 인골도 거의 정강이뼈 토화된 거의 뭐 흙으로 변한 정강이뼈 부스러기만 조금 남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 청소해 간 것처럼 정강이뼈만 조금 남았다는 거. 그것도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흙으로 변한 정말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조상님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람을 묻었단 말입니다. 다른 무덤들을 보면 우리 서남해안의 고인돌들 하나를 열면 어떤 경우에는 수십 개의 거대한 뭐 단일생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청동기 유물이 나와요. 그럼 이 시기에도 분명히 그런 유물이 많이 부장이 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달랑 고구려 시대의 기원이 한쪽. 그걸로 중도의 무덤들은 연대가 기원후 2000년, 3000년도 안 넘어갑니다. 비고리 한쪽, 비파용동검 조금 이런 식으로 청동기 유물 9점밖에 안 나왔어요. 중도에서. 근데 중도의 적지는 청동기 시대의 적지. 우리나라 사학계가 그런 식으로 우리 연대를 제대로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마치 깎아내릴 때 중국은 똑같은 유물 이적을 가지고 기원전 8,000년까지, 만년까지도 그들은 전 세계에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도에서는 동일하게 비살무늬 토기가 요한문명과 동일한 비살무늬 토기가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이 비살무늬 토기에 대해서 이 비살무늬 토기 이건 석기시대 토기거든요. 이미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이미 배운 거죠. 저희가 중도유물 점검을 작년 2017년 10월 25일,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7곳의 창고를 점검해서 문화유천과 함께 유물들을 갖다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살무늬 토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고려 무슨 어떤 문화재 발굴하는 기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비살무늬 토기가 몇 개나 나왔냐고 하니까 엄청 많이 나왔어요. 다른 데서.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물어봤습니다. 대체 중도유적지에 청동기 시대 유적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석기시대의 토기들이 수십 점 이상 그것도 그렇게 많이 나왔냐. 그렇게 질의하니까 그 발굴기관 원장의 말은 북한강을 타고 석기가 떠내려와서 중도에서 발견된 거다. 역적놈들. 그런 말을
우리 국민들 그 당시에 역사학자도 있었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도 있었고 여러 역사적인 지식 고고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앞에서 우리나라 이 발굴을 참여했던 그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뻔뻔하게도 비사밀 토기들이 수십 개도 넘는 수많은 비사밀 토기가 북한강을 통해 떠내려와서 중도에서 발견된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 중도적재연대 그거는 사실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비살무늬가 강물에 떠내려왔는데 그것이 수천 년도 더 지난 현재에 발굴이 됐다. 그걸 고이고이 보관해서 흙으로 덮어서 보존했다는 것도 더 우스운 얘기입니다. 자, 중도에서는 요한문명의 지표유물인 청동검, 비파용동검이 발굴됐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기본적으로 동북아에서 발굴되던 비파용동검하고 동일한데 연마가 돼서 사가가지고 뾰족한 것이 다 없어졌어요. 보면 이렇게 끝부분이 뭉툭해졌습니다. 옆에 돌기도 뭉툭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면을 보면은 이 전형적으로 비파용동검 출토된 거랑 동일한데 그냥 실생활에서 너무 오래 썼는지 갈아서 썼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거를 보고 학자들이 중도 사람들은 비파용동검을 실생활에서 썼을 정도로 청동기 문물이 앞서 있었다. 이런 평을 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했죠. 전 세계에서 비파용동검을 실생활에서 가정에서 오이를 깎거나 수박을 깎을 때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중도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주 유일한 사례였어요. 자, 지금까지 요한문명하고 중도는 너무나 동일한 연물리적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디가 중심이냐? 동북아 한반도를 포함한 만주 동북 지역에 동일한 석기시대의 문물이 퍼져 있었다고 할 때 어디가 중심이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중국이 얘기하는 대로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중국이 중심이다. 우리는 변두리 변방이었다.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없고 우리는 그냥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우리는 1000번이 넘는 외침을 당한 약소민족이고 지금도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등한 역사와 열등한 문화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런 말까지도 하는 겁니다. 근데 중도죽지는 요한문명과 동일한 유물지역이 밀집해서 발굴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대체 어디가 중심입니까? 중국의 홍룡화, 내몽고 지역에 홍룡화 유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촌락이라고 해요. 기원전 8000년, 그러니까 만년까지만 올라갑니다. 집터가 150여 개, 무덤이 10개, 판경이 10개 이런 식으로 마을 주위에는 환호가 들어있습니다. 구덩이를 파서 마을을 방어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요한문명의 집터들은 백수십 개, 몇백 개 안 됩니다. 대체 수천 개가 넘는 그런 집터들 발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중도는 어떠냐? 중도는 하중도, 상중도, 하중도가 하나의 과거에는 땅이었는데 의암호가 1968년 생기면서 상하중도가 분리돼서 지금은 하중도 작은 섬이 됐습니다. 그 작은 섬의 일부분에서 1612개의 집터가 발굴됐어요. 5인 가구 기준으로 치면 8,000명이 넘는 사람이 하중도라는 좁은 지역에 살았다는 것이 되는데 1968년도 의암호 생기기 전에 상하중도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하중도에 만 수천 명이 살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기시대, 아니 청동기시대 유적 중에서 만 수천 명이 살았다. 그런 유적은 우리나라뿐 아니고 지구에 없습니다. 춘천 중도의 발견은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의 고고학을 뒤흔들 인류의 대발견인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집터들이 땅속 깊이 2m 가까운 땅속 깊이 묻혀서 수천 년을 잠들었다가 발굴됐어요. 이렇게 완전한 집터로 발굴된 사례도 거의 없죠. 이렇게 아름다운 집터들, 집터에 있는 완전한 형태. 이 집터들의 다수는 화재 주거지로 불에 타서 그 안에 수수로 변한 어떤 목재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터가 곳곳에 아주 많은 걸 볼 때 이 도시는 어떤 화재나
아니면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되면서 멸망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곳이 봉금이 돼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땅속에 묻혀서 그 과정을 수백 년 거치니까 그냥 역사 속에서 지워졌다. 그거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중도 안에는 가운데에 거질지터 지략군의 중심에 환호가 있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m 훨씬 넘어요. 둘레 길이가 403m에 이르는 대환호가 발굴됐습니다. 그 안에서 186개의 지터가 발굴이 됐어요. 이 환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앞서 흑룡아 유적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환호 같은 경우는 다 둥글게 조성이 되는데 이 대환호는 정사각형으로 펴졌습니다. 정사각형. 마치 무슨 계획해서 만든 어떤 재단처럼 특수한 어떤 경계로 정신적인 그런 경계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만약 이 환호가 보통 알려진 것처럼 방어 목적이라면 둥글게 만들어야지 방어 유지하는데 이 환호는 그냥 사각형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졌죠. 그럼 방어 목적보다는 뭔가 이 안에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와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현재 춘천 네고랜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에는 40여 개의 적성무덤이 발굴이 됐습니다. 적성무덤은 보통 석기시대 무덤 양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한두 개도 아니고 40여 개가 그것도 세 줄로 줄을 맞춰서 배열이 돼서 발굴이 됐습니다. 총 중도에서 발굴된 무덤은 160여 개. 중도에서 발굴된 무덤들의 어떤 크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인돌보다 작습니다. 적성 무덤들 중에서도 아주 작은 무덤들, 직경이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 무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살던 사람이 만수천 명이라고 한다면 만수천 명이 무덤을 만들자고 할 때 그 무덤의 크기는 아마 수십 미터도 더 되는 무덤을 만들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인력이. 근데 너무나 작게 무덤들이 만들어져 있더라. 그리고 다수의 무덤들은 개석식 고인들에 의해서 후대에 있는 고인들 중에서 큰 돌을 덮어서 만들어진 그런 무덤이 있습니다. 작은 돌들을 쌓고 그 위에 큰 돌을 덮어서 그 안에 있는 무덤을 묘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형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중도에 있는 거는 이 돌이 작아요. 대체로. 그리고 후대에 어떤 개석식 고인들을 하는 거는 그 돌이 수십 톤에 달하는 그런 돌들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려면 수백 명도 더, 수천 명까지도 인력이 필요한데 이거 만들려면 이거는 수백 명도 아마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만수천 명이 살았는데 이렇게 작은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과시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어떤 그런 표현도 아니고 순수하게 조상의 어떤 무덤으로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죠. 보통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 지표인물로 보통 봅니다. 하나를 만들 때 수백 수천 명 이상이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커다란 고인돌은 곧 국가의 그런 상징으로 보통 이해가 되는데 중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던 거대한 도시가 있었음에도 집터가 작은 것은 그러한 문화, 거대한 고인돌을 만들기 이전에 아주 소박한 무덤을 만드는 문화가 있었던 시기에 중도의 고인돌들이 대부분 조성됐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중도의 고인돌들은 석기시대 무덤 양식 중에서도 무덤들 중에서 아주 오래전일 수 있다. 그런 무덤들이 골고루 아마 섞여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중도에 있는 무덤들은 대체로 원형으로 돌을 이렇게 쌓았어요. 쌓았다기보다는 둘렀습니다. 무덤 묘실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고 그 테두리로 둥글게 환상으로 돌을 배치하는데 이런 양식들은 극동아시아에 골고루 많이 퍼져 있습니다. 석기시대 무덤 양식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 중도만큼 밀집된 곳은 없습니다. 중도는 너무나 특이하게 수백 개, 하중도면 160개니까 똑같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상중도 포함하면 수백 개의 적성무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수백 개의 적성무덤이 40여만 평의 좁은 땅에 있다고 하는 그런 곳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무덤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호박이라고 해서 강가에 있는 둥근 돌들을 갖다가 원형으로 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걸 보면은 영국의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스톤헨지와 연상이 되죠. 스톤헨지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수십 톤의 돌들을 원형으로 쌓아서 만들었어요. 형태는 비슷합니다. 근데 중도처럼 뭐 수십 킬로의 조그만 돌멩이들을 쌓은 게 아니고 수십 톤이기 때문에 거대하죠. 연대는 중도가 훨씬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스톤헨지는 뭐 6,000년 전까지 올라가죠. 근데 중도 거는 뭐 기껏해야지 3, 4,000년 훨씬 낮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호박이 아니고 뗀돌로 만든 그런 적성무덤들도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원형으로 이렇게 다듬어진 호박이에요. 자연스러운 강돌이고 소수의 고인돌들이 이렇게 뗀돌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뗀돌일수록 커요. 규모가 뭐 6m, 10m 이렇게 커집니다. 호박들은 작죠. 대체로. 그러니까 뗀돌은 더 많은 채석장에서 돌을 떼서 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고 거대한 걸 볼 때 더 어떤 권력 의지를 표현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도의 무덤들은 그럼 어떤 무덤이냐? 중도에서 무덤 발굴된 걸 보면 아주 천차만별로 다양합니다. 어떤 거는 뭐 1m도 안 돼요. 70cm 정도밖에 안 되는 요만한 무덤 묘시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뭐 2m 가까이 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소수죠. 대다수는 이렇게 작습니다. 70cm에서 1m도 안 되는 조그만한 사람을 묻을 수 없는 그런 무덤들이었어요. 이렇게 아주 작죠? 이 안에 있는 자갈을 보면 크기를 알 수 있죠. 폭은 한 30cm도 안 되고 길이는 한 70c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이런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굴장이라고 해서 사람을 갖다가 피지 않고 구부려서 묻는 무덤 양식도 후대에 보면 있는데 굴장도 아니고 그렇게도 못하는 아주 작은 무덤들이 대다수였다. 대다수가 이렇게 작았다. 근데 그러면 그게 왜 무덤이죠? 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무덤이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그게 서나 아메안에 퍼져 있는 석기시대 무덤 양식인 쇄골장하고 동일하게 조성이 됐습니다. 양식이. 쇄골장 무덤이라고 해서 석기시대, 신석기시대 무덤으로 이미 고고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무덤과 완전히 동일한 양식으로 이렇게 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에다 돌을 얹은 걸 치우니까 똑같은 모양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도의 무덤들은 이것만 두고 볼 때는 그냥 석기시대 무덤입니다. 이 무덤 양식으로만 보면. 보통 쇄골장은 사람을 직접 묻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풍장이나 조장처럼 어떤 곳에 두어서 시체가 부패하는 뼈만 추리거나 혹은 사람이 죽고 났을 때 이렇게 화장을 해서 화장한 이후에 뼈만 추립니다. 저희가 발굴 기관들에 일일이 문의를 했을 때 발굴 기관 고고학자들은 무덤들에서 인골이 거의 안 나왔는데 화장의 흔적으로 보이는 재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부장품은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는 표현은 그냥 있는 게 몇 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장품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부장품을 부장하는 문화가 생기기 전에 그냥 뼈만 매장하는 문화였다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2차장이었다고 2차장이라고 저희가 학자들에게 발굴기관 고고학자들에게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중도 유적지의 가치 우리가 영국의 스톤헨지를 가는 사람이 1년에 100만 명이 됩니다. 입장 수익만 260원 뭐 호텔, 뭐 비행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수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스톤헨지가 가는 이유 사실 별로 볼 것도 없는데 그렇게 홍보가 됐습니다. 위대한 고인돌이라 위대한 선사시대 유적이라 영국인들은 자기들의 뿌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스타게이트 같은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신비감을 주면서 거기 가면 무슨 시간 이동이라도 체험할 것처럼 그런 이미지까지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놔서 국가적으로 그걸 해버리니까 전 세계인들이 그거에 세뇌가 됐는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고인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은 몇만 명도 안 되죠. 아마 수백 명이 안 될 겁니다. 선사시대 유적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전공리 유적지 1년에 관광객이 5만 명 간답니다. 5만 명인데 성공적이라고 박수를 받아요. 스톤헨지? 별거 없습니다. 근데 100만 명. 근데 우리나라는 스톤헨지의 수십 배 이상의 어떤 고고학적 가치뿐만 아니고 정말로 인류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도 유적지가 발굴되었는데
그 유적지를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중도 유적지는 신비의 도시다. 그밖에 볼 수가 없어요. 땅속 깊이 2m 가까운 땅속에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조상님들이 뭔가 하느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스톤헨지가 발굴이 된 것이 아닌가, 중도 유적지가 발굴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도의 가치를 알려면 대체 어떻게 중도에 수만 명이, 만수천 명 이상, 춘천 지역까지 동일한 집터가 있는 걸 볼 때는 춘천 지역에 수만 명이 그 시기에 살았어요. 최소 수천 년 이상, 길게는 8천년, 만년. 춘천이라는 곳은 석기시대가 밀집해서 수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땅으로 이미 판명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춘천의 중심에 가장 살기 좋은 중도에는 석기시대 수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봐야지 합리적인 판단이죠.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 거기에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은 뭐를 맡고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문화를 누리며 살았을까? 옷을 입었을까? 돌도끼를 휘두르거나 미개하게 그냥 맨날 싸움이나 하며 살았던 것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미스테리는 뭘 먹고 살았냐? 우리나라는 동서에 190km밖에 안 되는, 거의 동서 500리도 안 되는, 그것도 전 지역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입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45km 가까운 둘레가 전부 다 산으로 빽빽하게 둘러져 있습니다. 춘천을 가려면 수백 미터가 넘는, 어떤 산은 1000m가 넘는 산을 45km를 넘고 내리고 넘고 내리고 넘고 내리고를 해야 된다. 아마 서울 지역에서 춘천 가려면, 육로로 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반년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매일 산을 하루에 몇 개씩 넘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직선으로 갈 수도 없어요. 계곡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꾸불꾸불 산을 따라갔어야 될 거예요. 정말로 사람이 육로로 갈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북한강, 한강을 통해 수로를 통해서만 춘천을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춘천 지역의 정중심에 중도가 있습니다. 춘천 분지는 폭이 한 14km 정도밖에 안 되는, 직경이 14에서 뭐 15, 20km도 안 되죠. 그 좁은 그 분지 안에 사람이 살기 사실 좋은 땅입니다. 높은 산은 없어요. 분지 안에 구름 같은 것들이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수만 명이 살만한 어떤 곡식을 거기서 아마 얻지 못했을 겁니다. 춘천 중도의 땅은 1968년도 의암호가 생기기 전에는 현재의 2배 정도 크기였고요. 상중도와 하중도가 북춘 쪽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의 지형은 이랬습니다. 현재 의암호에 있는 수위를 낮춰주면 의암호를 한 30m 이상만, 수십 년의 면세, 세금을 수십 년간 내지 않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거는 지금 영국의 멀린사 본사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50억. 만약에 우리가 오늘 당장 레고랜드 안 할 거예요 하면 우리는 3천억을 물어줘야 됩니다. 최소 2천억에서 3천억. 아마 3천억도 더 줄지 몰라요. 영국을 위해서 뭐 국제관계는 중요하니까 신뢰가 깨졌다는 피해보상으로 더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느냐. 최문순 지사를 저희가 그런 걸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선거에 당선됐으니 기각시킨다는, 이틀만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고발 및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적지에 건축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고발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 내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건 너무나 이건 엄중한 불법이라서 쓰레기를 묻는다든지 뭐 잡석 있는 걸 묻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잡석 묻을 수 있습니다. 인부가 술 먹고 잘못해서 묻을 수 있겠죠. 근데 콘크리트 덩어리, 배관 덩어리를 실수로 묻을 수는 없죠. 그거는
그것을 참 감독해야 되는 발굴기관이 눈 감은 거고, 그거를 오다를 내린 강원도와 LA 개발이 오다를 내린 거고, 그것에 관여한 사람들을 다 관리 감독해야 되는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를 한 거고, 엄청나게 수십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지만 되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희 중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다 소시민이에요. 대다수가 죽음, 그냥 일반 직장. 어떤 분들은 몸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정말로 힘들게 이 운동을 지속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저 자신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평범한 그냥 필부죠.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수십만, 수만 이상의 어떤 촛불, 예전에 촛불혁명처럼 촛불물이, 지금 태극기들이 막 이렇게 어른들이 하고 있지만 태극기들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상태로. 중도의 물결이 광화문을 뒤덮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문재인 정부가 눈이 깜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강대국이 이거는 실소유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사실 어떤 단체에 관계된 분들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부터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고,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립에 관계된 겁니다. 역사가 없는 나라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상고사는 유적입니다. 유물 유적이 아무리 발견됐어도 현재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흘러간 거야. 우리나라에 적성모독이 수백 개 있어도 다 파괴해버려요. 중국은 몇 개 안 돼. 어디가 오리지예요? 어디가 시원이에요? 보존하고 있는 데가 시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조상의 무덤을 다 파헤쳤어. 어떤 나라예요? 완전히 호로자식의 나라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내일 당장 해체돼서 사라져도 할 말이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도덕을 바로 세우지 않고,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 무슨 21세기를 선도한다든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망상이 불과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춘천 네거랜드에 관계가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일소를 해야 되는 적폐입니다. 아주 많은 관계기관, 수백 명 이상의 부역자들이 가담해 있는 완전한 정말 거대한 게이트고, 4대강 사업을 넘어서는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만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 춘천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춘천 지역은 특별재난구역입니다. 거기는 사실은 춘천 네거랜드를 만든다는 그 명분으로 아주 중요한 관광수입원이 중도적지를 지금 오랜 동안 지금 폐쇄를 하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크고, 땅값이 몇 배로 상승했어요. 3배 이상 땅값이 상승해서 춘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춘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좀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고, 춘천 네버랜드 이걸 백지화시키면서 중도적지를, 춘천 지역을 관광특구로, 바로 인류 시원의 선사의 도시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야지만 되는, 정말 그런 귀중한 그런 도시고요. 중도가 보존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많은 예언가들이 우리나라가 인류를 선도한다, 우리나라가 뭐 인류의 장성국가가 된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걸가 될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말들은 있지만 설득력도 납득도 안 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인류를 이끌어가는 한 가지는 바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고인들의 절반 이상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석기시대 인류의 중심이었어요. 특히 남한은 특별한 땅입니다. 남한은 삼성, LG 이런 대기업이 필요 없는 땅이에요. 우리는 그냥 고인돌만 잘 보존하면 스톤헨지, 마추픽추 이런 데 가는데 사람들 우리나라 다 오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땅 자체가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나 좋아서 그냥 이 종자사료만 해도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땅이 훌륭하다고 하죠.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관광대국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십수년도 안에서. 우리가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원래의 역사, 우리의 근원을 회복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동북아 한반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발생한 위대한 고인들 문명, 고인들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서 인류의 시원한 문명을 이루고 그것이 현재에 이르렀다. 그것이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새로운 올바른 역사입니다. 중도 조치 보존하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중도를 보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근데요, 네. 저기 중도 유적지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45km 넘는 산을 타고 넘어서 강을 넘어서 절벽을 올라와서 그제서야 중도에 있는 도시에 갈 수 있었다. 그만큼 중도라고 하는 이 땅은 외적인 침입을 방어하는데 가장 좋았고, 고대에는 이 왕들, 천자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사통팔달로 이제 뭐 교통이 좋고 사람 살기 좋은 데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황제쯤 되면, 기본적으로 왕쯤 되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나쁜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지키고 포기 안 하고 항복 안 하는 게 승리입니다. 지키고 있으면 부하들이 와서 구해줘요. 그래가지고 천자쯤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남궁불락의 그런 요새의 자리를 틀고 높은 그런 청위에서 그렇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중도는 아마 이 시기에 동부가 한반도, 동부가 이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였다. 아마도 요새. 특별한 지도자가 거하는 도시였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유황문명하고 중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 지리적으로는 중간에 수백 킬로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육로로는 중도를 갈 수 없어요. 가기가 어렵습니다. 수백 킬로의 산을 넘어서 서해 바다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바다를 빼면은 거의 폭이 좁은, 평야가 폭이 좁기 때문에 그 막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단절을 시키기가 쉽죠, 교통을. 그래서 유황문명에서 중도로 동일한 문명이 있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만년, 만수천 년 전에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현재 지구물리에서는 마지막 빙하기 12,000년 이후로, 그때까지만 해도 서해 바다가 육지였고 이후로 점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현재처럼 변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수천 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서해 바다가 육지였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죠. 지형도를 보면은 현재 서해 바다는 대부분이 대륙붕입니다. 수심이 120m가 안 되고요. 서해 바다는 평균적으로 수심이 한 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깊은 곳들은 중심부만 빼면 나머지는 한 50m 정도밖에 안 돼서 수심이 50m가 낮아진다고 치면은 서해 바다의 대부분은 육지로 다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해 바다는 대부분 대륙붕으로 되어져 있다. 과거에 서해가 육지였을 때는 이러한 지역이 있었을 겁니다. 현재의 강줄기들을 복원하고 서양 고지도들과 이런 지도들을 검토해서 바탕으로 해서 지형을 복원을 해봤습니다. 현재 서해는, 현재 바레만 지역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고요. 현재 서해 지역에도 이 지도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중심에 거대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의 대부분이 육지였다. 동해 지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현해탄 지역을 빼면 대부분은 수심이 되게 낮아서 현해탄 중심에 거대한 수로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파악이 됩니다. 점점 수심이 점점 높아져서 현재처럼 됐다고 칠 때 마지막 빙하기 이후로 수천 년 지나서 배달국 시기, 지금으로도 한 7,000년 가까이 6,000년 넘어가는 그 시기쯤 되면 해수면이 점점 상승해서 이런 지형이었지 않을까. 이때까지만 해도 유황문명하고 동일한 문명일 수 있는 환경이죠. 서해 바다에 아주 많은 지역이 육지였기 때문에 육로로 이동하기 쉬웠고 서해에 거대한 평야가 있어서 많은 곡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중도 지역으로 그것을 갖다 운반해서 중도의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 첫 번째, 식량을 어떻게 공급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 풀리는 겁니다. 중도가 석기시대 유적지라고 한다면 서해 바다가 육지였을 때 충분히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었다. 그리고 서해가 육지였던 시기에
동북아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옥한 초생딸 지역,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명이 싹트는 이렇게 환경, 비옥한 초생딸,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대한 강들이 만나면서 만들어진 충적지, 항상 비옥한 거름이 있어서 농사에 유리한 땅, 그리고 방어에도 유리한 땅. 그게 전형적으로 과거 빙하기 시기라고 하는 그 시기, 서해가 육지였던 시기의 동북아 한반도입니다. 동북아 한반도에서도 가장 사람이 살기 좋았던 땅, 거기는 전라남도. 전라남도 앞바다. 그곳이 가장 사람이 살기 좋았던 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 6만 여기 중에서 2만 여기가 전라남도에만 있습니다. 전라북도까지 있으면 거의 3만 개 가까이 돼요. 전 세계 고인돌이 절반이 전라도에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 설명을 못하죠. 하나 만드는데 수천 명 이상이 필요한 고인돌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십 개가 넘어요. 기본적으로 막 수십 톤 이상, 50톤 넘어가면 수천 명 필요한데 그런 게 부지기수로 널렸어요. 전라도에는. 그것을 만들 인력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바로 서해바다, 서해 평야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조상님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인돌들을 만들었고, 가장 높은 곳에 고인돌을 만드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서해 평야에서 가장 높은 곳은 전라도였죠. 전라도의 그 높은 산들의 아래쪽에 수만 개의 고인돌이 있는 건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동북아 한반도 우리 땅은 서해가 육지였던 시기에 지구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좋았던 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이 합니다. 전 세계에 6만여 개의 고인돌이 있는데 동일한 똑같은 모양의 고인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남미나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그린란드에까지 있습니다. 그린란드, 지금 얼어버린 땅, 눈 덮인 그 땅까지 똑같은 고인돌이 있어요. 유럽에도 너무나 많죠. 고인돌을 가지고 보면 전 세계는 하나의 고인돌 문화를 향유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로 사실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죠. 너무나 많은 나라로 쪼개지고 언어가 너무 다른데, 지금도 어려운 건데 대체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그 수천 년도 더 이전에 인류의 선조들은 어떻게 동일한 고인돌 문화를 향유했을까? 유럽에도 고인돌이 많고 인도에도 많고 아프리카, 특히 동북아 한반도에는 굉장히 많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인근에 3만여 개의 고인돌이 밀집해 있어요. 바로 전 세계 6만여 개의 고인돌을 조성한 그 문화의 중심은 동북아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한반도가 그 고인돌 문화가 번성했던 그 시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았던, 가장 앞선 고인돌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고인돌의 대다수가 우리 동북아에 있고,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우리 동북아, 대한민국,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있는 거다. 이런 논리를 고인돌과 앞서의 지리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고대사, 상고대사는 기록이 없습니다. 유물로 얘기해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제까지 수많은 고인돌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가 인류 시원의 어떤 역사를 간직했다든지 이런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식민사학에 너무나 빠져 있어서 그냥 당군 조선도 신하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갖다가 매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가치를 그들이 밝히지 못했죠. 근데 중국이 여몽명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면서 지금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이 고인돌 문화까지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도의 적지가 나온 것이고, 중도의 적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존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고인돌 문화의 중심이고 우리가 석기시대 인류의 중심이었다는 부분을 이 기록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 중도적지는 레고랜드를 만들기 위한 공사로 처참하게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집터들은 발굴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표가 걷어지고 유물들을 끄집어내고 그냥 잡석이 섞인 흙으로 묻어버렸고, 160여 개의 우리 조상님들의 무덤들은 그냥 다 파헤쳐버렸습니다. 52기는 무덤에 있는 돌을 마대자루에 쌓아가지고 한쪽에다 쌓아놓고 나머지 110여 개는 그냥
사진을 찍으면서 다 해체해가지고 버려버렸어요. 들판에. 중도 유적지는 1977년도에 우선 반달돌칼 같은 돌도끼, 반달돌칼 같은 석기들이 발굴이 됐고 81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강원대학교 고고학팀하고 여러 발굴기관 5개 기관을 모아서 대대적인 발굴을 했습니다. 90년대 초까지 5회 이상의 발굴이 진행이 됐어요. 강원도 고고학의 요랍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사유적지로 중도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땅입니다. 원래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유적지에는 일체의 개발 항의를 못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중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발굴을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제방을 만들어서 홍수를 예방한다. 그러면서 발굴했더니 전 지역에서 엄청난 유물유적이 발굴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러면은 특종을 때리고 전 세계인들한테 우린 이렇게 위대한 유적이 발굴됐다고 사실 홍보를 해야지 국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보도도 그 당시에 지방 인터넷 신문 하나에서만 달랑 이런 게 발굴됐는데 훼손한다는 걱정의 기사를 하나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국내 언론사는 모두 이거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아마 몰랐다는 표현이 맞겠죠. 이명박 정부는 이 유적지를 다 묻어버리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동시기에 레고랜드를 유치했습니다. 2011년도 9월 1일 날 레고랜드가 유치될 때 이미 몇 달 전에 이 유적지는 다 확인이 된 상태였어요. 매장문화재보호법상 매장문화재가 유존하는 지역은 유적지로 판명난 곳은 일체의 개발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하더라도 유적지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매장문화재보호법은 명확하게 기록이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재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땅에 레고랜드를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죠. 근데 문화재청은 레고랜드를 유치한다고 할 때 유치를 허가했고 그곳을 발굴하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굴은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 수십 회에 걸쳐서 문화재청에 의해서 허가가 됐고요. 강원도는 그 허가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모든 유적지를 다 파헤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던 겁니다. 레고랜드 자체가 유적지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2014년도 7월 국내 방송들에서 레고랜드 예정지에서 거대한 선산유적지가 발굴됐다고 했을 때 이미 국민들도 다 알게 됐습니다. 국민들, 특히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붕괴하면서 레고랜드를 반대했죠. 하지만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해서 강행했던 레고랜드 사업은 그냥 강행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계획하고 박근혜 정부가 실행을 했죠. 국민들이 대부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의원부의 물루피까지 조절해가면서 어떤 문화재청 안에 보고서들까지 조작해가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적지를 훼손하고 레고랜드를 만든다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발굴을 강행했습니다. 개발을. 현재 2017년도 10월에 저희가 유적지에 갔을 때 모습입니다. 아주 많은 유구들, 집터들은 물에 잠겨서 다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처음 봤을 땐 저수지 어장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뭐 물고기 키우는 줄 알았던 거예요. 차 타고 지나가다 볼 때는. 가서 보니까 유적지였죠. 그래가지고 엄청 놀라서 붕괴를 했는데 그 안에는 비타오백을 넣어서 매장을 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안에 비타오백, 낚싯대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쓰레기를 넣어서 유적지를 보존하겠다고 흙으로 덮는데 비타오백들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거대한 방수천 유적지를 보존하겠다고 흙으로 덮는데 다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했어요. 문화재청에. 그랬더니 문화재청이 하는 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벌할 법은 없다. 유적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저희가 많은 문서를 통해서 문화재청과 질의를 하고 모든 쓰레기는 유적지에 갖다 쏟아부으면 되겠네. 건축 폐기물 같은 쓰레기. 뭐 그렇죠. 그건 뭐 법이 없네. 예, 법조항이 없답니다. 저희가 받은 그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았던 문서들입니다. 유적지에 쓰레기를 버린 것은 적절하지 못한 사항이나 유적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버려도
유적지를 훼손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LA개발은 저희가 이걸 신고했지만 LA개발은 고발을 당하지 않았죠. 이후로도 계속해서 레고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유물을 발굴하고 그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모래를 치우고 유적지를 훼손하지 않는 흙을 고운 마사토를 갖다 복토하고 그 위에다가 어떤 기본적인 매장토, 현장토를 덮고 이런 식으로 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룰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 그냥 유적지 유구 위에 이렇게 자갈들이 그냥 가득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신고했지만 문화유적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부답. 아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으면 국민들이 아예 몰랐을 거예요. 문제는 이런 불법을 저희가 명확하게 잡아서 신고했음에도 문화유적은 전체 유적지 훼손, 유적지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니 고발할 사안이 아니다 하는 답변으로 그것을 매장문화재 회의에서 문화청 안에 있는 이 담당 보고학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전체 유적지 훼손에 전체 유적지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니 고발할 사안이 아니다. 저희가 집요하죠. 저희 중도본부가 저희 중도보존 운동하는 사람들이 소시민들이지만 애끓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 이후에 11월달 13, 14일날 또 가서 또 은밀하게 들어가지 말라는 곳을 들어가 사진을 찍었더니 이번에도 또 가만히 있어요. 다른 곳인데 여기는 그냥 유적지인지 뻘밭인지 모르게 다 훼손돼가지고 이렇게 파묻혀버려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전에 이미 저희가 신고를 해서 문화유적에서 LA개발에게 유적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받고 이미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도 한 달 있다 저희 갔더니 똑같은 겁니다. 현행법상 매장문화재보호법상 행정지침을 하나 냈을 때 그 지침을 어기지 않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발굴기간은 면허가 취소되고 그 사업자는 벌금을 맞고 징역을 가야 되는 사안이죠. 하지만 저희가 그런 거를 법까지 다 찾아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적은 고발 조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몇 개 언론 인터넷 올 때는 아예 기사가 나갈 수 없게 데스크에서 차단하는 그런 마련들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중도의 적성무덤은 영국의 스톤헨지를 능가하는 아름다운 정말로 고귀한 무덤들이 많이 발굴됐는데 이 무덤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마대자리를 쌓여가지고 중도 한쪽에 시커먼 마대에 감싸가지고 한쪽에다 그냥 버려버렸어요. 야적이라고 하죠. 들판에 쌓아놨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질까봐 국민적 반감을 이렇게 일궈낼까봐 그거를 다 막아버렸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기록한 그 해체 과정에 수많은 발굴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여 개는 160여 개는 전부 이 과정으로 이렇게 해체를 했어요. 하나하나를 다 해체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걸 보고 똑같은 모양의 무덤을 만들었구나 착각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의 무덤을 수십 개의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해체를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조상님들의 무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건물을 지을 거면 그냥 묻어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무덤 해체하지 말고 그냥 그 위에 살짝 덮어서 혹시 건물을 안 지으면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재청은 건물을 지을 거라고 할 때는 그게 건물이 지어지든 말든 발굴했으면 모든 무덤을 해체하게 룰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둬도 되는데 다 해체를 해버려야지 된다. 그랬을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발굴기관 고고학자들은 해체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그 매장문화재보호법에서 발굴할 때 부재 발굴해서 무덤을 해체하는 것은 고고학자들이 자신들의 수장을 땡겨먹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만든 것이지 않나. 그걸 해체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꼭 이렇게 구태여 모든 무덤을 해체할 필요가 있느냐. 고고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수많은 1년에 1600여 개의 발굴 현장을 다 이런 식으로 파괴하고 있어요.
방금 봤던 그 적성무덤은 하중도 남단에 한쪽에 이렇게 구석탱이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이렇게 하우스를 지어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감춰놨습니다. 이곳에 가면 이건 뭐 거의 농사 짓는 그 야채 키우는 농장처럼 보입니다. 가게 가서 보면은 이렇게 시커먼 이 위장막으로 덮어놨죠. 위장막을 걷어내면 이렇게 시커먼 비늘로 쌓인 아까 그 적성무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로 보존되고 있냐? 원래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옮겨서 보존한다고 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마대에 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서 그대로 보존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풀들이 그 비닐을 뚫고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런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었어요. 황당한 거는 아무런 소방시설도 없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 2017년도 10월 25일 날 갔을 때 소방 호스 하나도 소화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CCTV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개선점을 이렇게 제안서를 써가지고 개선점을 주니까 문화청에서는 그 제안서를 받아들여가지고 소방시설도 하고 CCTV도 하고 이랬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유적지 훼손을 신고한 거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가장 심각한 거는 기본적으로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복도 지침이 가장 중요해요. 복도 지침은 발굴을 하고 집터라든지 이런 유적지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모래를 그 위에다가 채우고 그 위에다가 유적지를 보존할 수 있는 마사토, 아주 얇게 곱게 분쇄된 마사토를 그 위에 복토하고 그 위에다가 현장토 같은 그런 보통의 흙을 복토합니다. 그곳에서 나온 흙을 그 위에다 복토하죠.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은 그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인데 레고랜드를 만드는 사업자들은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모래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복토를 하고 있었어요. 그 흙도 이렇게 집터에다가 커다란 잡석이 가득한 흙을 그대로 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이 트럭이 보이죠? 도장. 불도저. 여기에 트럭들도 막 지나간 자국이 있습니다. 불도저가 보이는데 원래 이 불도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원래 있으면 여기 안 되죠. 왜냐면 이날 저희가 갈 때 이곳에 가기로 한 것이 바로 몇 시간 전에 결정이 났었어요. 저희가 이곳을 원래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이 유적지를 갈 수 있도록 꾀를 좀 써서 여러 교수님들과 어떤 학자분들이 정말로 가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문화유적을 홍보해 주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들어가게 했더니 문화유청에서 그럼 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 그 몇 시간 전에 가다 보니까 LA개발 애들이 공사하다가 그냥 바로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도저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가서 찍었죠. 가서 보니까 이렇게 70cm가 넘는 돌들이 커다란 돌들이 막 굴러다니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집도로 그냥 돌들이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이랬는데 문화유청은 LA개발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LA개발은 중도에 있는 무덤들, 바로 우리 선생님의 할아버지의 무덤, 우리 여사님의 할아버지의 무덤 위로 트럭을 운행했어요. 저는 제 할아버님의 무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내 조상님의 무덤 위로 레고랜드 만드는 놈들이 트럭을 몰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뿌리가 이 동북아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이라고 본인들이 느낀다면 이거는 바로 여러분의 조상의 무덤 위로 트럭을 모른 겁니다. 여러분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 고향의 선산 아버님 무덤 위로 트럭을 몰았다 생각해보세요. 낯을 들고 뛰어가도 예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언론과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아무런 법적 조치도 하지 않고 유적지 훼손이 미미하니 고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나 하면서 그들을 그대로 풀어줬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재청, LA개발, 강원도 이런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이 유적지 훼손과 관련해서 6건의 고발이 진행이 됐는데 고발을 신청했는데 아주 완벽한 저희들 입장에선 수개월간의 노력을 거쳐가지고 아예 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법조원까지 다 찾아서 고발을 했어요. 관련된 공문서들을 수백 피지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책 한 권이면 모든 걸 알 수 있게 만들어서 보냈는데 검찰에서는 그 고발건들을 전국의 세종시라든지 춘천이라든지 중앙지검 다 나눠서 보내버려서 각자의 검사들이 그걸 다 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모두 다 기각을 시켰습니다. 황당한 것은 5월 말에 6월 말이죠. 6월 28일 날 춘천지검의 임병일 검사였는데 임병일 검사라는 검사가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검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사건을 맡은 지 이틀 됐는데 기각을 하겠습니다. 기각하는 이유가 뭐냐? 대화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치인은 선거로 심판받습니다. 최무순이 또 당선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기각을 시켰어요. 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다 물어봤어요. 아는 게 없어요. 최무순을 저희가 고발해가지고 구속하라고 제가 했는데 2,050억을 불법대출 지불보증한 걸 가지고 얘기했더니 다 설명을 듣더니 1,500억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할 정도로 아예 사건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이정배 검사라고 하는 드루킹 검사가 넘겨주고 갔는데 선배한테 넘겨받고 이틀 만에 기각을 시키겠다고 전화를 하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유적지 관련된 고발건을 이미 기각을 시켰던 검사였어요. 그 임병일 검사가.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이 중도 유적지에 관련된 것을 다 기각을 그냥 시키면서 합법적이라는 룰을 거치면서 다 그냥 무시하면서 유적지가 훼손되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힘 있는 어떤 시민단체들과 연대도 하고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너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자체적으로 너무 미숙하다 보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슈를 사실 못 만들었고 사실 내 외부에서 많은 압박이 있고 그러면서 단체가 막 와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기도 하고 여러 분란들과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유적지 보존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작년 2017년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2018년도에 들어서서 저희들이 새로운 유적지 훼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건축 폐기물이 중도 유적지에 매립이 된 현장을 저희가 포착을 했어요. 8월 12일 날 우연히 중도 유적지의 어떤 적성 무덤과 중도 인근의 지리를 보고 싶어서 몇몇 분들이 여기도 계시는 분이지만 가보고 싶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셔서 우연히 가게 됐습니다. 우연히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황량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트럭이나 불도저도 한 대도 없더군요. 뭐냐면 다 끝난 거예요. 공사를 할 기본적인 준비, 공사의 단계를 칠 때 기반시설 공사를 하기 전에 복토와 매립이 다 끝나서 이제는 거대한 불도저와 포크레인이 가서 땅만 파고 배관 무등되는 단계로 스탠바이 했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저희가 갔더니 저기 멀리 커다란 어떤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더군요. 저희가 걸어갔어요. 제가 걸어가서 보니까 거대한 침사지라고 해서 이 호수가 있었던 자국이 있어요. 물이 빠진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갔더니 이런 하수구 배관들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직경이 60cm 되는 하수구 배관들이 30cm. 위치는 하중도 난간의 레고랜드 예정지 인근입니다. 확인해보면 확대해보면 이런 식으로 침사지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물이 오가는 곳에 모래 같은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는 그런 물 웅덩이에요. 그 물 웅덩이인데 이게 왜 드러났냐? 홍수기가 되니까 8월달에 수위가 상승하니까 홍수가 날까봐 물을 빼버렸어요. 의암호의 물을. 의암호의 수위가 낮아지니까 이게 이렇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중간에 수로를 봐도 수로도 이런 식으로 자갈돌이 가득한 마사토도 아니고 그냥 자갈돌 짱돌이 가득한 흙을 그냥 들이부었던 걸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물 빠진 저수지를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다 망가진 상태로 확인됐고 곳곳에
거대한 파이프들이 땅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 파이프는 땅속으로 수직으로 박혔죠. 옆이 아니고. 만약에 이 파이프가 인근에서 굴러갔다면 옆으로 있을 건데 수직으로 박혀있다는 거는 이건 매립을 할 때 수직으로 박혔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흘러갔으면 누워있겠죠? 매립을 해서 묻었기 때문에 수직으로 박혀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거를 확인하고 8월 12일날 하고 13일날 저희가 문화청에 신고했습니다. 문화청에 신고를 했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 확인해 보겠다. 그럴 리 없다. 일주일 있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 현장 점검도 안 하고 LL기관한테 문의를 해보니 그런 사례 없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다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황당했는데 제가 8월 19일날 이 춘천 네버랜드 관련한 활동을 하다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고발이 돼서 수사 중에 있었어요. 참고인 조사를 3번 받았는데 참고인 조사를 일요일날 와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일요일날 와달라고. 꼭 오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하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별것도 아닌 질문을 몇 개 하더니 조사를 마치고 바로 영장을 내면서 핸드폰을 뺏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이 유적지를 확인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제 핸드폰을 압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이슈화를 몇 주가 걸렸어요. 언론 보도가 되는데 몇 주가 걸린 게 이 자료들이 핸드폰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들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 핸드폰을 찾고 나서야 거의 3주가 다 되어서야 이런 것이 보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갔더니 콘크리트 배관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무거운 콘크리트 배관이 이 침사지 안에 있어요. 수십 킬로가 넘는 배관이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그것도 쪼개져 가지고 쪼개진 상태로 여기다 누가 파묻지 않으면 이곳에 이게 있을 리 없죠. 발굴기관뿐만 아니고 이 레고랜드 관련돼서 시민 운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거 대체 뭐냐고 물어보니 그들이 하는 말, 원래 이쪽에 수영장이 있었다. 수영장을 없앴더니 이런 쓰레기가 나온 거다. 그래서 그게 발견된 거다고. 시민 운동을 하는 사람까지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 수영장에 이런 콘크리트 배관이 있을까요? 수영장에 60, 70cm 달하는 커다란 프레스 배관을 씁니까? 안 쓰죠. 그런 것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리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수십 킬로가 넘는 수백 킬로에 달하는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곳곳에 수직으로 박혀 있어요. 수영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콘크리트 건축 폐기물들은 다 수거해서 어떤 룰을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체라고 하더라도 불법인 거예요. 근데 이 불법에 대해서 신고를 했음에도 아무런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문화청은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영장에 이런 홍합으로 만들어진 콘크리트가 있을 리는 없죠. 짱돌, 거의 사람 머리통만한 짱돌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조합입니다. 이쪽에 이런 게 아주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집을 지었던 그 건물을 부수고 그 건물의 흙을 갖다가 그냥 쌍갑에, 헐갑에, 아니 공짜로 갖다가 유적지에다 파묻어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이런 많은 종류의 쓰레기들이 그 좁은 곳에서 발굴될 리가 없는 거죠. 만약에 아니면 우리 조상님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콘크리트 시간을 하고 살았던 게 아닐까요? 그게 더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문화청한테 공문을 그렇게 썼습니다. 혹시 이것이 쓰레기 대부분 다 원상복귀를 할 수 있습니까?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상복구를 할 수는 없는데 동일하게 할 수 없지만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아마 수천억이 될 거예요. 발굴 비용은 190억 들었습니다. 해체하는 데는 190억 들었지만 그것을 복원하는 것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천억의 비용이 들 건데 석굴암, 스톤헨지 다 해체했다 조립한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석굴암 가서 이거 몇 년도에 다시 조립한 거라는 말 하는 사람 없죠. 기억도 못합니다. 수학여행 가서 아무도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것처럼 중도적지를 다시 해체했던 걸 조립을 복원을 하면 아마 수십 년도 안 돼서 지구인들은 그냥
중도일지로 알지 이것이 해체됐다 복원됐다고 하는 거 기억도 못할 겁니다. 가능합니다. 완전한 복원은 어려워요. 하지만 비슷하게 됩니다. 지금 파괴된 건 한 몇 프로 정도 파괴된 건? 파괴는 무덤은 100% 파괴됐어요. 무덤은 100% 파괴됐고 집터들은 상당수 대부분이 원형을 거의 잃은 상태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한 저희가 확인했던 이적지만 했을 때는 70% 정도는 보존이 된 상태에서 매립이 됐는데 그 매립이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커다란 잡석이라고 할 때는 그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많이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원을 한다면 원래 상태를 최대한 이렇게 좀 미장이라도 시켜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경화 처리를 해서 딱딱하게라도 하는 그런 보존 처리를 해서 후대를 위해서 미안한 마음에 흙으로 덮어서 전달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중도뿐만 아니고 상중도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유물리적이 밀집되어 있는데 아직 발굴을 안 했습니다. 참담하기도 아주 황당할 정도로 레그랜드 사업자들이 상중도까지 발굴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이대로 우리가 그대로 두면 강원도는 상중도에 있는 유물리적까지 다 파헤치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할 겁니다. 예. 다른 분? 예, 없으시면 없으면 또 해야 됩니까? 예, 또 하셔도 돼요. 그럼 지금 이런 그 중도 개발을 예. 저지하려고 처음에 시작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 운동, 이 중도 유적지 보존을 위한 레고랜드 반대 운동은 2014년 11월 27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의 15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가지고 시민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는 춘천 보조선 유적지 보존 동국민 운동본부라는 단체였어요. 근데 문제점은 그 단체의 공동대표가 박근영이었습니다. 그 단체는 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박근영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강행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이 공동 회장을 할 정도로 이 정체성이 의심이 되고 단체가 활동을 하다가 위야무야 하면서 거의 활동을 안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갈라져 나와서 여러 단체를 만들어서 했지만 그들도 비슷한 어떤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 5월, 6월 이때 저와 여러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일반 시민들이 여러 명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서 조직화를 해서 7, 8월에 단체를 새로 하나 만들고 춘천 중도 선사육지 보존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도 어떤 이상한 그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거의 분란이 일어나면서 제가 그 단체에서 나오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올해 4월 18일 날 새로운 중도본부라고 하는 단체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여기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과 제가 만든 단체고요. 시간은 몇 달 안 됐지만 제가 작년 6월달부터 5월달부터 이 운동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운동의 역사는 1년 3개월, 4개월 되는 거죠. 결국은 최순실하고도 게이트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자금이 뭐 들어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최순실 자금이 들어가 있다 하는 말을 제가 어떤 지인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최순실 게이트가 있었던 그 시기에 만들어진 적폐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